고등학교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교실 불을 끄는 순간 정다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로운 팔로워 한지호. 프로필에는 국제 NGO에서 활동하는 의사, 아프리카 의료 봉사 현장, 미소 짓는 사진. 그는 마치 사람을 살리는 영웅처럼 보였습니다. 한국말로 메시지 보내도 될까요? 다연 씨. 글 읽다가 마음이 움직였어요. 심장이 순간적으로 따뜻해졌습니다. 현실에선 누구도 자신을 이렇게 바라봐준 사람이 없었는데 며칠 동안 그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다연은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그는 다정했고 이해심 많았고 무엇보다 자신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국제 배송입니다. 주소를 알려준 기억이 없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향기로운 차와 편지 한 장. 그러나 그 순간 다연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의 완벽한 먹잇감이 되었다는 사실을. 어둠 속의 시그널에서 그 진실을 파헤칩니다. 2024년 9월 가을이 막 시작되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정다연 씨는 고등학교 방과 후 국어 수업을 마치고 교실 불을 끄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석양빛이 교실 책상 위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학생들은 이미 모두 귀가했고 멀리서 청소부 아주머니가 걸레를 짜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신발 밑창에서 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28살, 방과 후 강사, 3년째 계약직. 다연 씨는 가방을 챙기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SNS 알림이 몇 개 쌓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광고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팔로워, 한지호. 잠깐 프로필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흰 가운 입은 남자, 의료봉사 현장 같았습니다. 다연 씨는 별 생각 없이 화면을 끄고 학교를 나섰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다연 씨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원룸 창문 밖으로 아파트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어딘가에선 저녁을 먹는 가족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연 씨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휴대폰 화면이 켜졌습니다. 한지호. 한국말로 메시지 보내도 될까요? 다연 씨 글 읽다가 마음이 움직였어요. 다연 씨는 놀라서 프로필을 다시 열었습니다. 낮에 봤던 그 계정이었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남자는 흰 가운을 입고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배경은 아프리카 어딘가로 보이는 의료 봉사 현장이었습니다. 프로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소속, 현재 케냐 나이로비. 사람을 살리는 일이 제 행복입니다. 게시물들을 스크롤했습니다. 의료 봉사 활동, 현지 아이들과 찍은 사진, 일몰 풍경. 따뜻해 보였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세상을 구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다연 씨는 메시지 창을 다시 봤습니다. 순간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SNS는 일상을 담은 소소한 글들 뿐이었습니다. 학생들과 있었던 일, 좋아하는 카페 사진, 퇴근길 하늘 풍경. 누가 그걸 읽고 마음이 움직였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투는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그런데 제 글이요? 네. 학생들 이야기 쓴 거요. 선생님이라는 게 참 외롭구나 싶었어요. 저도 비슷해서요. 그렇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지호는 매일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침에는 케냐의 일출 사진과 함께 안부를 물었고 저녁에는 진료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풍경을 보냈습니다. 그는 다연 씨의 하루에 대해 물었고 학생들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했습니다. 다연 씨가 힘들다고 하면 위로했고 재미있는 일이 있었다고 하면 함께 웃어줬습니다. 다연 씨는 점점 그와의 대화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방과 후 수업이 끝나면 휴대폰부터 확인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그가 보낸 사진을 보고 자기 전에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 다연 씨는 학교 근처 카페에서 채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카페라테 한 잔과 학생들의 독후감 과제 뭉치.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고 카페 안에는 재즈 음악이 흘렀습니다.
커피 향이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호였습니다. 오늘 비 오네요. 몸은 괜찮아요? 네. 지금 카페에 있어요. 채점 중이에요. 학교 근처 그 카페요. 창가 자리 좋아하시죠? 다현 씨는 손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카페 위치를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창가 자리를 좋아한다는 것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몇 초가 지났습니다.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현 씨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카페 안에는 노트북을 하는 대학생 몇 명, 책을 읽는 중년 남자, 데이트하는 커플, 이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창밖도 확인했습니다. 비 오는 거리, 우산을 쓰고 지나가는 사람들, 특이한 점은 없었습니다. 그제야 답장이 왔습니다. 아, 전에 사진 배경 보고 검색해봤어요. 걱정돼서요. 혼자 밤늦게까지 일하시니까. 다현 씨는 화면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준다는 사실이. 그녀는 의심을 지우려 애썼습니다. 자신이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혼자 사는 여자의 피해의식은 아닐까? 당신이라면 이 순간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대화를 끊었을까요? 아니면 계속했을까요? 일주일 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다현 씨는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가을 냄새가 났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국제 배송입니다. 현관문을 열자 배송기사가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발신지는 케냐 나이로비. 다현 씨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받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향기로운 허브차 세트와 손으로 쓴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잉크 냄새가 났습니다. 종이는 약간 구겨져 있었습니다. 몸은 괜찮아요? 당신 생각하다가 문득 보내고 싶었어요. 이 차는 현지에서 피로 회복에 좋다고 해요. 늦은 밤까지 일하는 당신에게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지호. 다현 씨는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주소를 알려준 기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문은 금방 감동으로 덮였습니다. 누군가 이렇게까지 자신을 생각해준 적이 언제였던가. 가족도, 친구도, 아무도. 다현 씨는 차를 한 잔 우려 마셨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지호에게 고맙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길게, 솔직하게. 그날 밤, 지호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럽고 차분했습니다. 낮은 음성이 귀에 감겼습니다. 선물 받았어요? 네, 정말 고마워요. 근데 제 주소는 어떻게? 다현 씨, SNS에 올린 사진들 보다 보니까 동네가 보이더라고요. 조금 찾아봤어요.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다현 씨는 안도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니 이해가 됐습니다. SNS에 올린 사진들, 동네 배경. 그래, 그럴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의 다음 말이 들려왔습니다. 다현, 나 한국 들어가려고 해요. 숨이 멎었습니다. 당신 곁에서 살고 싶어요. 더 이상 화면으로만 보고 싶지 않아요.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현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지호는 한국행 항공권을 예매했다는 사진을 보냈습니다. 10월 15일, 인천공항 도착 예정. 다현 씨는 그 날짜를 달력에 표시했습니다. 빨간 펜으로. 크게. 그런데 10월 12일, 화요일 밤이었습니다. 지호는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다현, 큰일 났어. 의료사고 때문에 현지 정부에서 보증금을 요구하는데 그 돈을 내야 출국이 가능해. 다현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요? 500만 원. 미안해요. 이런 부탁하기 정말 싫은데. 당신 아니면 부탁할 사람이 없어요. 가족도 없고 친구들도 다 한국에 없어요. 목소리가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다현 씨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500만 원. 그녀에게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2달치 월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한국에 올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만나러 올 사람. 그날 밤 다현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믿어도 될까? 보내도 될까? 돌려받을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다현 씨는 은행에 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해외 송금이시죠? 수취인 확인하셨어요? 다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순간 덫은 완전히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15일 다현 씨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도착 게이트 앞에서 2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지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다현 씨는 집으로 돌아와 울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그 다음날 아침에 시작됐습니다. 10월 16일 수요일 아침 다현 씨는 눈을 떴습니다.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간밤에 울다 잠든 흔적이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지호에게서 온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통화 기록도 없었습니다. 어제 공항에서 보낸 20통의 메시지는 모두 읽은 표시도 없이 그대로였습니다. 다현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방과 후 수업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갈 수 없었습니다. 다현 씨는 교무실에 전화를 걸어 몸이 안 좋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애써 평온한 척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지호의 SNS 프로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계정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한지호 프로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검색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다현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대체 뭐지?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수진이었습니다. 다현아, 어제 공항 어땠어? 만났어? 다현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겨우 말했습니다. 언니, 안 왔어. 연락도 안 돼. 뭐? 진짜? 야, 그럼 사기 아냐? 사기. 그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다현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지호는 매일 메시지를 보냈어. 선물도 보냈어. 진심이었어. 수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현아, 지금 그 사람 SNS 프로필 캡처해둔 거 있어? 아니. 근데 지금 계정이 사라졌어. 뭐? 야. 그럼 진짜 이상한 거잖아. 사진이라도 남아있어? 다현 씨는 대화창을 확인했습니다. 지호가 보낸 사진들은 대부분 남아있었습니다. 의료 봉사 현장, 일몰 사진, 셀카. 다현 씨는 그 사진들을 수진에게 보냈습니다. 수진은 한참 동안 사진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 얼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10월 17일 목요일 오후,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다현아, 나 지금 사진 하나 보낼게. 이 사람 맞아? 몇 초 뒤,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화면을 본 순간, 다현 씨는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지호의 얼굴이었습니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미소. 하지만 배경이 달랐습니다. 아프리카 의료봉사 현장이 아니라 헬스장이었습니다. 남자는 검은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아령을 들고 있었습니다. 다현 씨는 손이 떨려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 사람, 어디서 찾은 거야? 인스타그램에서 우연히 봤어. 인천에 있는 헬스장 트레이너래. 이름은 서민우. 다현아, 이거 심각한 것 같아. 다현 씨는 그 프로필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민호 트레이너. 게시물들은 운동 영상, 식단 사진, 회원들과 찍은 인증샷이었습니다. 지호의 프로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똑같았습니다. 당신이라면 이 순간 무엇을 가장 먼저 했을까요? 다현 씨는 그날 저녁 인천으로 향하는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10월 17일 목요일 오후 7시 인천 연수구의 한 헬스장. 다현 씨는 헬스장 입구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러닝머신에서 뛰는 사람들, 역기를 드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 안쪽에
회원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는 남자가 보였습니다. 서민우, 지호의 얼굴을 한 남자. 다현 씨는 심호흡을 하고 헬스장 문을 열었습니다. 쇠냄새와 땀냄새가 섞인 공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음악이 크게 울렸습니다. 다현 씨는 민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우는 회원과의 대화를 마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현 씨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헬스 등록 상담이세요? 다현 씨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 얼굴. 지난 2달 동안 매일 봤던 얼굴. 하지만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지호의 목소리는 더 낮고 차분했는데 민우의 목소리는 밝고 경쾌했습니다. 저, 혹시 한지호라는 분 아세요? 민우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한지호요? 아니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요. 다현 씨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호가 보냈던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의료봉사 현장에서 미소 짓는 사진, 아프리카 일몰을 배경으로 한 셀카, 현지 아이들과 찍은 사진. 민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이런 사진 찍은 적 없어요. 저 아프리카 가본 적도 없고 의사도 아니에요. 다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이 얼굴은 제 얼굴이 또 도용된 것 같네요. 이게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민우는 헬스장 사무실로 다현 씨를 안내했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벽에는 운동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의자에 앉으며 설명했습니다. 작년부터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제 사진을 가져다가 가짜 프로필을 만드는 거죠. 처음엔 몰랐는데 피해자분들이 직접 찾아와서 알게 됐어요. 경찰 신고도 했지만 범인을 찾기가 어렵대요. 다현 씨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이 사진들은 전부 합성인가요? 딥페이크일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올린 사진들을 AI로 학습시켜서 다른 배경에 제 얼굴을 합성하는 거죠. 민우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보여줬습니다. 게시물들은 모두 공개 계정이었습니다.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었습니다. 다현 씨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지난 2달 매일 나눴던 대화, 받았던 선물, 송금한 500만 원.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 민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금전 피해가 있으신가요? 다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10월 18일 금요일 오전, 다현 씨는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강남경찰서 사이버 수사팀. 다현 씨는 담당 형사 앞에 앉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SNS에서 만난 지호, 2달간의 대화, 선물, 500만 원 송금, 그리고 사라진 계정. 형사는 꼼꼼히 기록하며 물었습니다. 피해자분, 송금하신 계좌 정보 가지고 계시죠? 다현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송금 내역서를 건넸습니다. 케냐 나이로비의 은행 계좌. 수취인 이름은 한지호. 형사는 화면을 확인하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해외 계좌네요. 이 경우 추적이 좀 복잡합니다. 일단 국제금융범죄담당부서에 요청은 해볼게요. 형사는 다현 씨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더했습니다. 지호와 나눈 대화 내역, 받은 선물, 통화 기록. 다현 씨는 최대한 상세하게 답했습니다. 혹시 통화할 때 배경 소리 같은 거 기억나세요? 차 소리, 사람들 말소리, 음악 같은 거요? 다현 씨는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지호와 통화할 때는 대부분 조용했습니다. 가끔 새소리,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일단 이 사건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로맨스 스캠으로 보입니다. 최근 이런 수법이 많이 늘고 있어요. 수사 진행하고 결과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다현 씨는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하늘은 흐렸습니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습니다. 10월 20일 일요일, 다현 씨는 집에서 혼자 지호가 보낸 모든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당신 생각하다가 문득 보내고 싶었어요. 당신 곁에서 살고 싶어요. 당신 아니면 부탁할 사람이 없어요. 모든 문장이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했습니다. 다현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외로움, 관심, 인정, 사랑.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호는 자신의 카페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를 좋아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현 씨는 그런 정보를 SNS에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카페 사진을 올릴 때는 항상 위치 태그를 끄고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지호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현 씨는 천천히 자신의 SNS 게시물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8월부터 9월까지.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9월 5일에 올린 사진. 카페 창가에서 찍은 석양 사진. 사진 속에 유리창에 비친 간판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확대해보니 카페 어텀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지호는 그 작은 단서로 카페를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다현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사진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분석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배경, 건물, 반사된 이미지, 모든 것을. 그렇다면 지호는, 아니, 지호를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10월 22일 화요일, 다현 씨는 다시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는 동안 학생들의 얼굴이 달라 보였습니다. 특히 뒷자리에 앉은 한 남학생, 도아림. 하림은 수업 내내 다현 씨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경계하는 듯하면서도 무언가를 확인하는 듯한 시선. 다현 씨는 그제야 떠올렸습니다. 지난 7월 하림이 여학생 사진을 몰래 찍다 걸렸던 사건. 그때 다현 씨는 하림을 크게 혼냈고 부모님께 연락했습니다. 하림의 아버지는 학원에 찾아와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들 범죄자 만들 거야? 애들끼리 장난친 건데 뭘 이렇게 크게 만들어. 그 일 이후 하림은 다현 씨를 묘한 눈빛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분노와 집착이 섞인 시선. 수업이 끝나고 다현 씨는 하림에게 다가갔습니다. 하림아, 잠깐 얘기 좀 할까? 하림은 고개를 들지 않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바쁜데요. 그리고 교실을 나갔습니다. 다현 씨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당신이라면 이 학생을 의심했을까요? 10월 24일 목요일 밤, 다현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경찰 조사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해외 계좌 추적은 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딥페이크 제작자를 찾는 것도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현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로운 메시지 알림. 발신자는 언노운. 다현 씨는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다현 씨, 오늘 학교 근처 카페 다녀오셨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 문장. 지호가 처음 보냈던 그 문장과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회색 코트 입으셨네요. 예쁘던데요. 다현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오늘 입었던 옷이 회색 코트가 맞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다현 씨는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커튼을 확 당겼습니다. 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몇 대의 차만 보였습니다. 사람은 없었습니다. 메시지는 계속 도착했습니다. 집 가는 길 조심하세요. 밤에는 위험하니까. 혼자 사는 거 힘들죠? 다현 씨는 휴대폰을 침대에 던졌습니다. 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진정하려 했습니다. 그때 진동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사진이었습니다. 다현 씨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아니었습니다. 음란한 포즈를 취한 누군가의 몸에 자신의 얼굴이 붙어 있었습니다. 딥페이크. 다현 씨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거 학교에 보낼까요? 아니면 엄마한테 보낼까요? 참, 동생도 있으시죠? 대학생이던데. 얼굴 예쁘더라. 다현 씨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동생 얼굴을 알지? 어떻게 엄마를 알지? 어떻게? 다현 씨는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자신의 SNS에 가족 사진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 어머니 생신, 동생 졸업식,
모두 얼굴이 선명하게 나온 사진들이었습니다. 그 사진들을 이 사람은 모두 저장했던 것입니다. 10월 25일 금요일 새벽 2시, 다현 씨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 형사는 새벽임에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현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협박 메시지, 딥페이크 영상, 가족에 대한 위협. 지금 즉시 112에 신고하시고 메시지는 절대 삭제하지 마세요.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바로 출근해서 조사 시작할게요. 다현 씨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문마다 커튼을 다 쳤습니다. 현관문 잠금 장치를 3번 확인했습니다. 불을 켜고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메시지가 또 왔습니다. 잠은 안 자세요? 불 켜져 있던데. 다현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집을 보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현 씨는 조심스럽게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커튼 틈새로 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맞은편, 건물, 주차장, 놀이터.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라면 이 순간 무엇을 했을까요? 밖으로 나가서 확인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숨어 있었을까요? 10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 강남경찰서. 다현 씨는 담당 형사와 사이버 수사팀 요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다현 씨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어젯밤 받은 협박 메시지들이 떠 있었습니다. 사이버 수사팀 요원은 꼼꼼히 메시지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발신 번호가 인터넷 전화네요. 추적이 쉽진 않지만 IP 주소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에 협조 요청 넣겠습니다. 형사는 다현 씨에게 물었습니다. 피해자분, 혹시 최근에 누군가와 갈등이 있었나요? 직장, 학교, 개인적인 관계에서요. 다현 씨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학생 1명. 있긴 한데요. 누구죠? 도아림이라는 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이고 지난 7월에 여학생 사진 몰래 찍다가 제가 크게 혼낸 적이 있어요. 형사는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후로 특이한 행동이 있었나요?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수업 시간에 계속 눈빛이 좀 무서웠어요. 형사는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 학생 부모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아버지가 AI 관련 회사 다닌다고 들었어요. CTO라고. 사이버 수사팀 요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AI 회사요? 회사 이름 아세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미지 처리 관련 스타트업이라고 들었어요. 요원과 형사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단서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10월 26일 토요일 오후 경찰은 도아림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다현 씨는 경찰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30분 뒤 형사가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학생 본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정황이 의심스럽습니다. 무슨 정황이요? 형사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째, 학생이 사용하는 휴대폰 번호가 여러 개입니다. 본인 명의로 3개, 아버지 명의로 2개, 총 5개의 번호를 쓰고 있더군요. 다현 씨는 숨을 죽였습니다. 둘째, 학생 방에서 망원렌즈가 달린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야생동물 관찰용이라고 하던데 창문이 정면으로 피해자분 아파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다현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셋째, 아버지 도성진 씨가 딥페이크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AI 스타트업 CTO입니다. 회사 이름은 딥비전테크. 얼굴 합성 기술이 핵심 사업 아이템이더군요. 그리고 이게 가장 결정적인데요. 형사는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학생 방 책상 서랍에서 이걸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엔 작은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민우 인스타, 정다현 카페, 계좌번호 준비. 다현 씨는 숨이 멎었습니다. 서민우, 지호의 얼굴로 사용된 그 트레이너, 그리고 자신의 이름. 이 메모는 9월 12일자로 추정됩니다. 피해자분이 지호를 처음 만난 게 9월 14일이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범행을 계획하고 메모까지 남긴 겁니다. 형사는 수첩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압수수색 영장 청구에 충분합니다. 학생은 계속 부인하고 있지만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인하면 증거가 나올 겁니다. 다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림이 정말 자신을 그렇게 오래, 그렇게 치밀하게 지켜봤다는 사실이. 10월 28일 월요일,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도아림의 집으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팀이 함께 출동했습니다. 하림의 컴퓨터, 휴대폰, 외장하드를 모두 압수했습니다. 아버지 도성진 씨의 업무용 노트북도 함께 가져갔습니다. 도성진 씨는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영장이 있다고 함부로 들어와서. 우리 애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형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협조 감사합니다. 하림은 방 한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11월 2일 토요일,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나왔습니다. 형사는 다현 씨를 경찰서로 불렀습니다. 회의실에는 여러 서류와 화면 출력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피해자분, 중요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형사는 첫 번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도아림의 컴퓨터 검색 기록이었습니다. 9월 3일 딥페이크 만드는 법, 9월 5일 로맨스 스캠, 9월 10일 해외 계좌, 9월 15일 정다현 인스타그램, 다현 씨의 SNS. 다현 씨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형사는 두 번째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하림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파일 목록이었습니다. 서민우 사진 모음, 다현, 프로필 분석, 가짜 계정, 대화 스크립트, 합성 영상 1, 합성 영상 2, 그리고 세 번째 증거, 가장 충격적인 것, 아버지 도성진 씨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메신저 대화 내역이었습니다. 9월 20일, 아들아, 프로그램 잘 돌아가니? 네. 아빠가 만든 거라 품질이 좋아요. 그래. 근데 너무 과하게는 하지 마. 나중에 문제 될 수 있어. 알았어요. 그냥 좀 혼내주려는 거예요. 10월 12일, 500만 원 들어왔어요. 진짜 생각보다 쉽네. 다음엔 더 받자. 10월 24일, 야, 너 혹시 협박도 했냐? 네, 재밌어서요. 이건 좀 위험한데 그만하자. 아빠도 돈 나눠 가졌잖아요. 다현 씨는 서류를 보며 몸이 떨렸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공범이었다는 것, 처음부터 계획된 범죄였다는 것. 형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피해자분, 이거 단순한 개인적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인 금전 사기였어요. 하지만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형사는 네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IP 추적 결과였습니다. 협박 메시지를 보낸 IP 주소를 추적했습니다. 발신 위치는, 형사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빨간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피해자분 아파트에서 50m 떨어진 위치입니다. 정확히는 맞은편 아파트 7층입니다. 다현 씨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도아림 씨 집이 바로 그 위치입니다. 피해자분 집 창문이 정면으로 보이는 곳이에요. 다현 씨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 지난 2달, 하림은 자기 방에서 다현 씨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망원경으로, 쌍안경으로, 언제 불이 켜지는지, 언제 외출하는지, 무슨 옷을 입는지. 당신은 이 순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옆집에 사는 누군가가 나를 몰래 지켜보고 있다면. 11월 4일 월요일, 도아림과 도성진 씨는 경찰서로 소환됐습니다. 조사실에서 하림은 처음에는 계속 부인했습니다. 저 그런 거 안 했어요. 증거가 어디 있는데요? 형사는 차분하게 증거들을 하나하나 보여줬습니다. 검색, 기록, 파일 목록, 메신저 대화, IP 추적 결과. 하림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림은 무너졌습니다. 선생님이 먼저였잖아요. 하림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 선생님 좋아했어요. 친절하게 해주고, 밥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저 선생님이 저 좋아하는 줄 알았다고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소리 지르고 부모님한테 말하고 저 망신시켰잖아요. 다현 씨는 조사실 밖에서 CCTV 모니터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림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벌 주려고 한 거예요. 선생님도 똑같이 당해봐야 안다고 생각했어요. 누군가 좋아했는데 배신당하는 기분, 돈도 잃고 사랑도 잃고. 형사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딥페이크로 가짜 남자를 만들었다. 네. 아빠가 그런 프로그램 만드니까 쉬웠어요. 서민우 사진 모아서 학습시키고 케냐 배경 합성하고 목소리는 AI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피해자를 속여서 500만 원을 받았다. 처음엔 그냥 혼내주려고 했어요. 근데 돈이 진짜 들어오니까 아빠랑 나눠 가졌어요. 도성진 씨는 옆 조사실에서 신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뭘 하는지 몰랐어요. 그냥 프로그램 사용법 알려준 것뿐이에요. 하지만 메신저 대화 내역이 모든 걸 증명했습니다. 도성진 씨는 아들의 범행을 알고 있었고 오히려 방법을 조언했으며 돈을 나눠 가졌습니다. 11월 6일 수요일 도아림과 도성진 씨는 정식으로 입건됐습니다. 혐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 사기, 협박, 성폭력 처벌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하림은 미성년자였지만 범행의 계획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형사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도성진 씨는 공범으로 기소됐습니다. 다현 씨는 경찰서를 나서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건은 해결됐습니다. 범인은 잡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한 학생이 자신에게 품었던 감정,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왜곡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아버지는 왜 아들을 말리지 않고 함께 범죄를 저질렀을까?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이 모든 게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된 연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림은 9월 초부터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다현 씨의 SNS를 분석하고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했습니다. 외로움, 관심, 사랑, 그리고 그 감정들을 정확히 건드릴 수 있는 완벽한 남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의사, 봉사활동가, 다정한 말투, 아프리카에서 일하는 설정까지 모든 것이 다현 씨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계산된 캐릭터였습니다. 선물도 계산이었습니다. 허브 차를 보낸 이유는 다현 씨가 SNS에 요즘 피곤하다는 글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하림은 그 글을 보고 피로 회복에 좋다는 차를 보내면 감동할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주소를 알아낸 방법도 계산이었습니다. 다현 씨가 올린 창가 사진 속 희미한 간판. 하림은 그걸 확대하고 분석해서 카페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 아파트에서 지켜봤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은 너무나 정교했습니다. 이 사건의 진짜 무서운 점은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악이었습니다. 11월 7일 목요일, 다현 씨는 학교에 복직했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학생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속삭이는 소리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것 같았습니다. 소문은 이미 퍼져 있었습니다. 방과후 선생님이 학생한테 당했다는 이야기, 딥페이크 사건이라는 이야기. 다현 씨는 교무실 책상에 앉았습니다. 동료 교사들은 조심스럽게 위로했습니다. 다현 선생님, 괜찮으세요? 정말 힘드셨겠어요. 범인 잡혀서 다행이에요. 이제 좀 안심하세요. 다현 씨는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창문 너머에서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는 꿈. 휴대폰에 협박 메시지가 쏟아지는 꿈.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는 꿈. 잠에서 깨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사건은 끝났지만 피해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11월 10일 일요일, 다현 씨는 정신과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상담사는 다현 씨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줬습니다. 1시간 넘게 이야기했습니다. SNS에서 만난 지호, 2달간의 대화, 배신, 협박, 감시,
모든 것. 상담사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정다연 씨, 당신이 경험한 건 단순한 사기 피해가 아닙니다. 심리적 조종과 정서적 학대였어요. 당신의 감정, 욕구, 취약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용당한 거예요. 다연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너무 쉽게 속은 건가요? 제가 바보 같은 건가요? 아니에요. 로맨스 스캠 피해자 중에는 학력도 높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외로움과 감정의 문제예요. 누구나 당할 수 있어요. 상담사는 설명했습니다. 범죄자들은 심리학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고. 피해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부족한지를 파악해서 그걸 채워주는 척한다고. 그리고 믿음이 형성되면 그때부터 요구를 시작한다고. 다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호는 자신이 외롭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관심받고 싶어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메시지를 보냈고, 선물을 보냈고, 한국에 온다고 약속했습니다. 완벽한 함정이었습니다. 11월 12일 화요일, 검찰은 도아림과 도성진을 정식 기소했습니다. 다연 씨는 검찰청에서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A4 용지 15장 분량이었습니다.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감정의 변화까지 모두 적었습니다. 검사는 다연 씨에게 물었습니다. 피해자분, 혹시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은 생각해 보셨나요? 다연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른 피해자요? 네. 도아림 컴퓨터에서 서민우 씨 사진 외에도 다른 남자 사진들이 발견됐습니다. 최소 3명 이상의 다른 프로필이 준비돼 있었어요. 다연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검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도성진 씨 노트북에서 해외 계좌이체 내역이 여러 건 발견됐습니다. 총액은 약 1,500만 원 정도. 피해자분께 받은 500만 원 외에도 다른 송금 기록들이 있어요. 다연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만 당한 게 아니었다는 것, 다른 피해자들도 있었다는 것. 다른 분들은 신고하셨나요? 아직 파악 중입니다. 계좌 역추적을 통해 연락 시도 중이에요. 하지만 많은 피해자들이 수치심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이라면 이런 피해를 당했을 때 신고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숨기고 싶었을까요? 11월 15일 금요일, 다연 씨는 서민우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인천의 그 헬스장. 민우는 다연 씨를 보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뉴스 봤어요. 네, 이제 좀 괜찮아요. 두 사람은 헬스장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민우는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저도 사실 너무 무력하더라고요. 제 얼굴이 이렇게 악용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다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 사진으로 만든 가짜 프로필이 데이팅 앱에 올라갔대요. 그걸로 여자분들한테 접근해서 만나자고 했대요. 한 분이 실제로 만나러 왔다가 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충격받으셨대요. 신고는 하셨어요? 했죠. 근데 범인은 못 잡았어요. IP 주소가 해외였대요. 이번엔 다행히 국내였지만 민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SNS에 얼굴 올리는 게 무섭더라고요. 언제 어떻게 악용될지 모르니까. 다연 씨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자신도 이제 SNS를 모두 비공개로 돌렸습니다. 프로필 사진도 풍경 사진으로 바꿨습니다. 일상을 공유하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사라지는 것뿐이었습니다. 11월 18일 월요일, 다연 씨는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변호사는 사건 내용을 검토한 뒤 말했습니다. 피해자분, 이 사건은 여러 법률을 위반한 복합 범죄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벌이 생각보다 약할 수 있어요. 왜요? 도아림이 미성년자라는 점이 고려됩니다. 그리고 딥페이크 관련 법이 아직 완벽하지 않아요. 최근에 법이 강화되긴 했지만 실형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연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도성진 씨는 성인이고 공범이니까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법정에서 단순 방조였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제가 당한 피해는요? 제 얼굴로 만든 영상들은요? 정신적 고통은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에게 재산이 없으면 배상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다현 씨는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법은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해주지 못했습니다. 11월 20일 수요일, 경찰은 추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도아림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파일들을 상세히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첫째, 하림은 다현 씨 외에도 최소 4명의 여성을 목표로 했습니다.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직장 여성들이었습니다. SNS에서 외로움을 표현하는 게시물을 올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둘째, 하림은 각 피해자에게 맞춤형 가짜 프로필을 만들었습니다. 의사, 변호사, 사업가, 예술가. 각 피해자가 선호할 만한 직업과 외모를 정교하게 설계했습니다. 셋째, 하림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로맨스 스캠 기법을 학습했습니다. 검색 기록에는 사기 성공 사례, 여자 심리 조종법, 감정적 의존 만들기 같은 검색어들이 가득했습니다. 형사는 다현 씨에게 전화로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분, 이 사건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금전 목적의 조직적 범죄였어요. 조직적이요? 네. 도성진 씨가 기술을 제공하고 도아림이 실행했어요. 역할 분담이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형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도아림 어머니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현 씨는 숨이 멎었습니다. 어머니도요? 집에서 압수한 가계부에 하림용돈이라는 명목으로 큰 금액들이 기록돼 있었어요. 9월부터 매달 50만 원씩. 출처는 기재되지 않았지만 시기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다현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가족 전체가 공범이었을 가능성. 아버지는 기술을 제공하고 아들은 실행하고 어머니는 돈을 관리했을 가능성. 11월 23일 토요일, 다현 씨는 혼자 집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무서운 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기술의 악용입니다. 딥페이크 기술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하지만 악의를 가진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무기가 됩니다. 누구의 얼굴이든 도용할 수 있고 누구든 가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심리적 조종입니다. 하림은 다현 씨의 감정을 정확히 읽었습니다. 외로움, 관심에 대한 갈증, 사랑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그 감정들을 이용했습니다. 가짜 사랑으로 진짜 신뢰를 얻었습니다. 셋째, 가족의 공모입니다.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막아야 할 부모가 오히려 함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왜일까요? 돈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왜곡된 가족애 때문이었을까요? 넷째, 피해의 지속성입니다. 사건은 끝났지만 피해는 계속됩니다. 다현 씨는 매일 밤 악몽을 꿉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됐습니다. SNS를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일상이 파괴됐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가장 무서운 점. 다현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건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화면 속 글자와 사진과 목소리, 실체 없는 환상. 하지만 그 환상이 주는 감정은 진짜였습니다. 설렘, 기쁨, 기대, 사랑. 가짜를 진짜라고 믿는 순간 경계는 사라집니다. 11월 25일 월요일, 다현 씨는 다른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경찰이 연결해준 30대 초반 여성. 이름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도 하림의 피해자였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 여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150만 원 보냈어요. 그 사람이 아프다고 해서. 다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했어요. 의료 사고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처음엔 화가 났어요. 근데 지금은 부끄러워요. 제가 왜 그렇게 쉽게 속았을까? 다현 씨는 그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외로웠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늦가을 비가 내렸습니다. 11월 28일 목요일, 검찰은 도아림의 어머니를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 조사실에서 어머니는 처음에 모든 걸 부인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남편이랑 아들이 뭘 했는지.
하지만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되자 어머니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9월에 하림이가 갑자기 돈을 가져왔을 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물어봤더니 용돈 모은 거라고 했어요. 근데 너무 큰 금액이라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남편분이 뭐라고 하셨나요? 하림이가 온라인으로 돈 좀 벌었대요. 불법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저는 그냥 믿었어요. 돈이 필요했으니까. 애 학원비, 생활비 다 빠듯했거든요. 검사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받은 돈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걸 전혀 몰랐다는 건가요? 어머니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침묵이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알았지만 모른 척했다는 것을, 돈이 필요해서 눈을 감았다는 것을. 12월 1일 일요일, 다현 씨는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쉽게 속았을까? 매일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 그리고 이제 알 것 같다. 나는 사람을 믿고 싶었다. 누군가 나를 좋아해 준다는 걸 믿고 싶었다. 그게 거짓이어도 그 순간만큼은 진짜처럼 느껴졌으니까. 하림은 17살이었다. 고등학생이었다. 그 나이에 이렇게 계획적으로 사람을 속이고 돈을 뺏고 협박할 수 있다는 게 무섭다. 더 무서운 건 그의 부모가 함께했다는 것. 이 사건을 통해 나는 배웠다. 세상에는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짜가 있다는 것을. 얼굴도 가짜, 목소리도 가짜, 감정도 가짜. 모든 게 조작될 수 있다는 것.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누구를 믿어야 할까? 12월 3일 화요일, 형사는 다현 씨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피해자분,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뭔가요? 도아림 휴대폰에서 또 다른 메신저 계정이 발견됐어요. 그런데 이 계정은 하림이 혼자 운영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로그인 기록을 보니까 하림이 집이 아닌 다른 IP에서도 접속이 됐어요. 그 위치가. 형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학원이에요. 하림이가 다니는 입시학원. 다현 씨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럼 공범이 또 있다는 건가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학원 CCTV와 출입 기록을 확인 중입니다. 이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유일한 방법은 한 사람의 증언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무엇을 알고 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12월 5일 목요일, 경찰은 도아림이 다니는 입시학원을 방문했습니다. 강남구의 한 대형 입시학원. 5층 건물 전체가 학원이었습니다. 수학, 영어, 과학 전문 강사들, 하루 12시간씩 공부하는 학생들, 경쟁과 압박이 공기처럼 느껴지는 공간이었습니다. 형사는 학원 원장과 면담했습니다. 원장은 협조적이었습니다. 도아림 학생이요? 성적은 중상위권이에요. 특별히 문제 일으킨 적은 없고요. 9월부터 11월 사이 학원에서 컴퓨터 사용한 기록 있나요? 자습실에 컴퓨터가 몇 대 있긴 해요. 학생들이 인강 듣거나 자료 검색할 때 쓰는데. CCTV는 있습니다. 형사는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약 3달치. 빨리 감기로 확인하던 중 이상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10월 8일 오후 9시 35분 하림이 자습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다른 학생이 함께 앉아서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무언가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형사는 그 학생의 얼굴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원장에게 물었습니다. 이 학생 누구죠? 원장은 화면을 보더니 대답했습니다. 강민재 학생이에요. 하림이랑 같은 반이고 친한 친구예요. 12월 7일 토요일, 경찰은 강민재를 참고인으로 소환했습니다. 18살, 고등학교 3학년, 단정하고 안경을 쓴 학생이었습니다. 조사실에 들어온 민재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형사는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민재 학생, 도아림과는 어떤 사이죠? 친구요. 같은 학원 다니고 가끔 같이 밥 먹고 그래요. 9월부터 11월 사이 하림이가 뭔가 이상한 행동한 거 본 적 있어요? 민재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특별한 건 없었어요. 형사는 CCTV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10월 8일
두 사람이 함께 컴퓨터를 보고 있는 장면. 이때 뭘 보고 있었죠? 민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냥 유튜브 보고 있었어요. 유튜브요? 뭘 봤는데요? 기억 안 나요. 형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민재 학생, 하림이가 딥페이크 만드는 거 알고 있었죠? 민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같이 했던 거 아니에요? 그 순간 민재는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냥 재미로 한 줄 알았어요. 하림이가 선생님 골탕 먹이려고 한다길래 저도 좀 웃겼고 그래서 도와줬어요. 뭘 도와줬죠? 대화 내용 짜는 거요. 하림이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여자들이 어떤 말에 감동받는지, 어떻게 말하면 믿을지. 저는 그냥 조언만 했어요. 형사는 기록하며 물었습니다. 그게 범죄라는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진짜로요. 그냥 장난인 줄 알았어요. 돈을 받는지도 몰랐고 협박하는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뉴스 보고 알았어요. 민재는 계속 울었습니다. 형사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12월 10일 화요일, 검찰은 강민재를 추가 조사했습니다. 민재의 휴대폰 메시지 기록을 확인한 결과 하림과 나눈 대화 내용이 발견됐습니다. 9월 12일, 야, 여자들이 어떤 남자 좋아해? 왜? 크크크, 그냥 궁금해서. 알려줘. 다정하고 관심 많이 주고 자기 얘기 잘 들어주는 남자? 오케이. 9월 25일, 야, 문장 좀 봐줘. 이렇게 말하면 감동받을까? 뭔데? 당신 생각하다가 문득 보내고 싶었어요. 이거. 오, 좋은데. 근데 이거 누구한테 보내는 거야? 비밀 크크. 10월 14일. 야, 너 그거 진짜로 한 거야? 뭐, 선생님한테 가짜 남자 소개한 거. 어떻게 알았어? 학교에서 소문 돌던데. 다현 선생님이 사기당했다고. 야, 이거 위험한 거 아냐? 경찰한테 걸리면 어떡해? 걱정 마. 안 걸려. 검사는 민재에게 물었습니다. 이 시점에 경찰에 신고할 생각은 안 했나요? 민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서웠어요. 제가 공범으로 걸릴까봐. 그리고 하림이가 제 친구니까. 친구라는 이유로 범죄를 방치한 거네요. 민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2월 12일 목요일, 다현 씨는 학교에서 마지막 수업을 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한 뒤였습니다. 더 이상 이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속삭이는 소리들, 피해자라는 낙인. 수업이 끝나고 다현 씨는 교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칠판, 책상들, 창문 너머 운동장. 3년 동안 가르쳤던 공간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2학년 여학생이었습니다. 선생님, 그만두시는 거 맞아요? 다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선생님 이제 여기 안 와. 왜요? 선생님 잘못한 거 없잖아요. 다현 씨는 미소 지으려 했지만 눈물이 났습니다. 선생님도 알아. 근데 여기 있으면 계속 그 일이 생각나. 그래서 새로 시작하려고. 학생은 다현 씨를 꼭 안았습니다.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행복하세요. 꼭요. 다현 씨는 그 학생을 안으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12월 15일 일요일, 다현 씨는 도아림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검찰이 주선한 피해자 가해자 대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강제는 아니었지만 다현 씨는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상담실에서 마주 앉은 두 여자. 한 명은 피해자, 한 명은 가해자의 어머니. 어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현 씨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엄마로서 제대로 못 봤어요. 하림이가 뭘 하는지, 남편이 뭘 하는지 정말 몰랐어요? 아니면 모른 척한 거예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반반이에요. 처음엔 정말 몰랐어요. 근데 조금씩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그런데도
확인 안 했어요. 돈이 필요했으니까. 생활이 힘들었으니까. 다현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온 건지 생각 안 하셨어요? 누군가 울면서 보낸 돈이라는 거?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계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 외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다현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들을 게 없었습니다. 사과를 받는다고 상처가 치유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12월 18일 수요일,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도아림과 도성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다현 씨와 다른 피해자들, 그리고 취재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검사는 기소장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도아림은 2024년 9월부터 11월까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허위 프로필을 제작하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금전을 편취했으며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해 협박했습니다. 피고인 도성진은 이를 방조하고 공모했습니다. 변호인은 반박했습니다. 피고인 도아림은 미성년자로 범행 당시 사건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피고인 도성진은 단순히 기술을 알려준 것뿐이며 직접적인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은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증거 제시, 증인 신문, 피해자 진술. 다현 씨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으로 모든 걸 잃었습니다. 직장, 일상, 사람에 대한 믿음. 밤마다 악몽을 꾸고 사람들 눈치를 보고 휴대폰을 켤 때마다 두렵습니다. 제 얼굴로 만든 영상이 어디선가 퍼져 있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계속됩니다. 재판장은 조용히 기록했습니다. 피해자분, 가해자들에게 바라는 게 있습니까? 다현 씨는 도아림을 바라봤습니다. 하림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1월 22일 수요일 1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도아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3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도성진 징역 3년, 벌금 500만 원. 다현 씨는 법정에서 그 선고를 들었습니다. 실망스러웠습니다. 집행유예. 결국 하림은 감옥에 가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길에 기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소하실 건가요? 다현 씨는 대답하지 않고 걸었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2025년 2월 14일 금요일, 다현 씨는 집을 정리했습니다. 이사를 가기로 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이 아파트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었습니다. 창문 너머 맞은편 아파트, 하림의 집이 보이는 곳. 짐을 싸면서 다현 씨는 지난 몇 달을 떠올렸습니다. 9월의 그날 밤, 지호에게서 온 첫 메시지.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답장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아마도 답장했을 것입니다. 외로움은 그렇게 강력했으니까. 다현 씨는 작은 일기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10월에 샀던 것, 지호와의 대화를 기록하려고 샀던 것. 하지만 몇 줄만 적고 멈췄습니다.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엔 너무 많은 얼굴이 있다. 그중 어떤 얼굴은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다. 다현 씨는 일기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것만은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서. 2025년 3월 1일 토요일, 다현 씨는 새로운 동네에 정착했습니다. 작은 원룸, 햇빛이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창문을 열면 공원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현 씨는 SNS 계정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새로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휴대폰 번호도 바꿨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자신을 지우는 작업이었습니다. 친구 수진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현아, 거기 괜찮아? 응, 조용하고 좋아. 새 일자리는 구했어? 아직. 천천히 생각 중이야. 힘내. 너 잘못 없어. 알지? 다현 씨는 눈물이 났지만 목소리는 밝게 유지했습니다. 알아. 고마워. 언니. 전화를 끊고 다현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무에 새싹이 돋았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은 모두 밝혀졌을까요? 하림과 도성진은 처벌받았습니다.
강민재는 미성년자이고 직접적인 범행 가담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다현 씨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은 누구일까요? 경찰이 확인한 1,500만 원의 송금 내역. 다현 씨 외에 적어도 3명 이상의 피해자가 있다고 추정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수치심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하림은 정말 처음부터 금전 목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처음에는 정말 복수가 목적이었고 돈은 나중에 생긴 부산물이었을까요? 그의 진짜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이런 일은 왜 일어났을까요? 기술 때문일까요? 딥페이크 기술이 없었다면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인간의 외로움 때문일까요? 다현 씨가 외롭지 않았다면 지호의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교육의 실패일까요? 17살 청소년이 이런 범죄를 계획할 수 있다는 것, 부모가 함께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 아마도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기술, 외로움, 욕망, 교육, 사회. 2025년 4월 10일, 다현 씨는 우연히 뉴스를 봤습니다. 딥페이크 범죄 급증, 작년 대비 300% 증가. 화면에는 전문가가 나와 설명했습니다. 이제 누구나 몇 시간만 배우면 딥페이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술적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다현 씨는 TV를 껐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자신 같은 피해자가 계속 나올 거라는 것. 이 사건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둠 속의 시그널에서 계속해서 진실을 파헤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